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자,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고용 역주행.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기 금리나 기대감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가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됐다든지 이른바 잘렸다 했을 경우에 연방정부에다가 이 잘린 기간 동안에 어떤 수당을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보험에 해당합니다. 이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가 18만 7천 명, 미국 연방정부 전체를 통틀어서 18만 7천 명이다 이런데 이것은 그 한 주 전에 비해서도 줄어들었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6개월 만에 2022년 9월 달 이후에 최저치인데요. 이야말로 참 좋은 뉴스죠. 실업자가 적어졌다. 그 얘기는 미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보통 상황 같으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경기가 조금 쿨링 다운이 돼서 이제 물가도 좀 안정되고 금리도 좀 내려야 될 그런 상황.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물가입니다. 그런데 물가도 12월 달 물가 최근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역주행을 해서 CPI가 조금 더 상승한 것으로 지금 전체 소비자 물가 CPI가 3.2%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고용 지표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니까 고용은 좀 악화가 돼야 일자리를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집니다. 단순히 명분뿐만이 아니라 고용이 침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번 물가 상승이 와서 나중에는 금리를 2번, 3번 또 더 큰 폭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른바 필립스 곡선 이론인데요. 이 고용과 물가가 역함수 관계로 움직인다는 사실 미국의 연방은행이라든지 세계 중앙은행 제도가 만들어진 경제학적 그 근거가 바로 이 필립스 곡선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준에서는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가도 안정세고 고용도 쿨링 다운이 되고 있다 했는데 이게 물가도 반등 또 고용도 좋은 상태. 자, 통상적으로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미국에서 정상 상태에서의 이 실업자는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마찰적 어떤 간극을 베어주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최소한의 실업자는 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것이 코로나 이전의 정상 상태에서는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정상이다. 이런데 지금 20만 명도 안 되고 16만 명으로 실업자가 적다. 이것은 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될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심각해져 갑니다. 왜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좀 식지 않을까? 여전히 고용 지표가 뜨거울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난분분한 의견의 차이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일단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직장에서 고용 사정이 좋든 싫든 이 문제하고 떠나서 직장의 일자리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자가 적어진 거 아닌가. 대부분 상당수가 사망했다. 뭐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 때 국경이 많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체의 고용 사정은 별로 좋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실업자는 별로 안 나오는 것으로 네. 이민자가 좀 늘어나야 고용 사정도 경쟁적으로 되고 실업자가 늘어났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근로자 숫자가 적어서 이 고용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쉽사리 그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사람을 자르지 않는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검증은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금리 인하론이 점점 가능성을 잃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금리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JP 모간 같은 미국의 초대형 은행에서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뭐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지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좋다, 실업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연준 베이지북을 보면 고용 시장이 둔화될 조짐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급선회해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 지표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고용 지표라는 게 모든 경제 지표가 우리가 몸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데도 체온도 재야 되고 혈압도 돼야 되고 당 지수도 재야 되는 그런 마찬가지로 네.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사람 몸은 병원에 응급실에 또는 진단실에 가서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 지표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챙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새해 들어서 각종 경제 지표가 골디락스 상황으로 빨리 이행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거의 2년간 계속이 됐고 높은 금리 상태에서의 경기 침체 조짐도 도처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네. 다만 시점, 언제 하느냐, 또 올해 몇 번 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그것은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종합적으로 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IMF 경고. IMF 부총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발행했던 국채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올 그 상황을 지목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코로나 팬데믹이 참 그동안의 인류 사회에 엄청난 쇼크와 충격을 줬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컸죠.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네. IMF에서 지금 코로나 당시에 전 세계 각국이 엄청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요게 대부분 3년짜리 또는 5년짜리 요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19니까 이게 2019년 겨울에 생겨서 2020년부터 세계 경제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5년을 기점, 3년을 기점으로 잡으면 요게 지금 올해가
채권 만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채권을 발행한 이유는요. 코로나 때 일자리 떨려난 사람도 많고 또 생계가 막연해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풀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전 세계 각국이 정부가 국채 발행이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돈을 대줬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특히 뭐 경제학의 유명한 얘기가 공짜 정심은 없다. 지금 당장의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이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자신이 그 희생은 한 번은 치러야 된다. 이런 게 바로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채권 발행한 거 만기가 되면 정부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각국 중앙 정부가 그 줄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재무부를 비롯한 전 세계가 그 부족한 자원, 만기 도래하는 자원, 그 채권을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것이고요. 네. 그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것을 채권 어떤 자금 지급용 추가 채권 발행, 이른바 차환 발행이라고 그래요. 네. 채권 빚을 갚기 위한 채권. 이게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채권을 한꺼번에 발행하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을 비롯한 미국 중앙은행 등이 서로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재정적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빨리 내려가지 않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더 올라갈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이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고공행진을 보이는데도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있지만 바로 지금 IMF가 경고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때 발행한 채권들 만기가 돌아온다 해서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IMF가 내놓는 경고는 중국이 성장률 5% 조금 넘었다 해서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말하는 5%, 중국의 5%는 중국 경제를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를 감안할 때는 올해 2023년도에 나타난 5%는 평소 같으면 약간 2% 내지 3%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네. 그래서 중국 성장률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중국에서 통화량을 푼다든지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중국의 거대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고요. 자, 또 세 번째 경고는 금리 인하 기대 너무 정폭시키지 말라. 금리 인하 나중에 갈 때 가서 하더라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안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하에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도 또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를 당기지 못하는 좀 더 늦추게 되는 그런 하나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IMF는 그냥 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한국에 한국은행이 있다고 그러면 세계 경제에는 IMF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중앙은행이고 세계의 어떤 자금줄을 여기서 컨트롤하고 있는 국제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IMF의 경고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어떤 암시를 주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 말까지 뭐 계속해서 확산됐던 낙관론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기관, 어제 JP 모건에서도 나오고 다이먼 CEO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고 메시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빈살만 딜레마.
사우디아라비아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홍해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이 후티 반군하고 싸운 경험이 있죠. 예, 지금 중동 지역에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드러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티 반군은 홍해를 움직이는 선박 중에 그 선박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으로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여기는 나포 또는 그 포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선박들이 이 우회해서 수에즈 운하를 다니지 못하고 저 남쪽 아프리카, 사우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오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의 숫자가 배가 모자라는 상황이 아마도 이번 주말부터는 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더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물류 비용도 크지만 당장의 실을 지금 배가 부족한 사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직접 다국적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 후티가 홍해에서 준동하지 못하도록 후티의 근거지를 연이어 폭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폭격이 별 효과가 없어요. 땅이 워낙 넓은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 후티 반군이 10여 년 이상 된 전쟁으로 군사기지가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점 타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후티 반군을 움직이려면 예멘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사우디가 이 후티 공격에 참여를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빈 살만에게 후티 반군을 좀 공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내전 중인 예멘은 그 홍해 쪽 바다에 가까운 땅, 예멘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은 후티 반군이 다 장악하고 있지만 그게 동북쪽 지역, 이른바 북예멘, 남예멘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쪽은 사우디가 지금 지원하는 그 남정부군, 예멘 정부군 쪽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 협공을 하면 후티 반군의 어떤 영향력을 제어할 수는 있다. 이렇게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또 바로 이 점 때문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에 간청을 하고 있는 좀 후티 반군 혼 좀 내줘라. 그러고 있는데 근데 빈 살만 이 사우디 왕세자 여기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도 아직까지 뭐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살만입니다. 그래서 빈 살만이라는 이름은 살만의 아들, 네. 아들 무하마드라는 사실 무하마드 빈 살만이에요. 근데 아버지 살만이 왕세자에게 10년 전에 국방장관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멘 사태가 터졌어요. 네. 예멘 사태가 터져서 사우디는 이 후티 반군을 우습게 생각하고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후티 반군이 사실상 지금 예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군사력 또 사우디와 이 후티 반군을 넘어가는 그 국경 지역이 지정학적 또 지리적으로도 돌파하기가 쉬운 곳이 결코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후티 반군은 여러 번 말씀 올린 대로 여기에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적극 지지하고 있고 네. 바로 후티 반군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가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빈 살만 입장에서는 이런 중동 내전이 중동 전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옴시티 건설도 해야 되고 경제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후티하고 다시 전쟁의 늪에 빠진다 그러면
바로 이란과의 전면전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네.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자, 이란이 파키스탄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파키스탄이 이 순위파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그 종교적 동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란과 파키스탄이 붙어도 그것은 이란과 사우디의 전면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우디 빈 살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빈 살만은 국방장관 시절에 예멘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그것이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이 돼 있고 지금도 반대파들은 기회만 되면 무능한 국방장관으로서의 빈 살만을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각도에서 빈 살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잘 유리천장. 일본 항공이 여성 승무원 출신을 사장으로 전격 발탁을 했습니다. 70년 넘는 유리천장이 결국 깨졌는데 일본 사회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예요. 예,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남녀 평등 사회로 가기는 많이 멉니다만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세계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많고 또 여성이나 마이너리티를 주류 세력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그 유리천장의 두께가 가장 두껍고 강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항공사는 보수적이기로 정평이 높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또 일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일본 항공, 저펜 에어라인 여기서 느닷없이 사장을 교체했는데요. 이 사장이 일본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유리 천장을 한꺼번에 여러 장을 깬 그런 어떤 다크호스가 임명이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금 이 신임 사장이거든요. 신임 사장인데 저분은 그 승무원 출신이에요. 그 스튜어디스 출신이라는 거죠. 전 세계 항공사를 통틀어서 스튜어디스 출신이 사장까지 온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신임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앞으로의 각오를 물으니까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항공사는 안전하고 서비스가 기본 아니냐. 내가 가진 경력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안전과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요.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 일본 항공의 이 유리천장 파괴가 일본의 산업계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네. 자, 이번에 일본 항공이 깬 유리천장은요. 우선 일본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사장시켰다. 그다음에 승무원 출신을 사장시켰다. 그밖에 또 이분은 학교도 지방 2년제 대학 우리로 치면 2년제 전문학교 출신인데요. 그 학교는 지금 폐교가 된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학력의 유리천장도 넘어섰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항공이라는 JAL 출신이 아니에요. 네. 이미 도중에 공중분해된 구조조정된 JAS라는 자스라는 군소항공사 출신입니다. 그 자스 항공사가 망해서 여러 군데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그 구조조정 합병 인수 합병 끝에 일본 항공이라는 JAL 자알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알 입장에서 보면 순혈주의가 아닌 것이죠. 저 어디서 어떤 덧보잡 회사에서 넘어온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사람을 사장시켰다. 이것은 일본 사회에도 어떤 성분이나 학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한데 재계의 문화를 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네. 재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유리천장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을 깼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신선한 충격이자 파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40대 40. 자,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다음 주에 열릴 뉴햄프셔 공화당 프라이머리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후보가 어떤 지지율을 받을지 관심을 끄는데요. 앞선 여론조사에서 40대 40 동률을 이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헤일리 후보가 좀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공화당 어떤 후보 경선에서요. 트럼프는 그동안에 각종 여론조사 압도적 우위를 달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헤일리와 트럼프가 드디어 같아졌다는 40대 40 동률이라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 이 사실을 대서특필 브레이킹 뉴스로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어저께 헤일리와 트럼프가 동률이 됐다는 걸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뉴햄프셔에서 헤일리가 동률 또는 그 이상을 이룬다면 대통령 선거 판도는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네. 자,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굉장히 의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아이오와 코커스 역사상 트럼프가 받은 표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압승했다는 그런 평가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퍼센트로 따질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날씨가 추워서 코커스 현장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1% 지지를 얻었다고 그랬지만 지지자 숫자는 역대 미국 선거사상 가장 적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목을 가지고 의미 없는 아이오와 코커스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다음 주 초반에 열리는 뉴햄프셔가 주목이 되고 특히 뉴햄프셔는 공화당 당원들만 투표하는 거 미국 유권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네. 프라이머리 방식이다. 뭐 그런 점에서 어떤 돌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의 월가 경제계에서 헤일리 쪽에 지지가 많고 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서도 헤일리를 위해서 지금 2등, 3등 각축을 벌이고 디센티스 사퇴하라 이런 사설까지 썼어요. 네. 물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뉴햄프셔 주의 프라이머리 선거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에 큰 변곡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용 역주행, IMF 경고, 빈살만 딜레마, 잘 유리천장 그리고 40대 40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